안녕하세요. 네. 빨치산이라고 있었어요. 잘 알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저기 그 백운산, 우리 고향이 백운산 아래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밤이 되면 애들이 내려옵니다. 백운산 꼭대기에서 빨치산들이 이제 음식을 마을에 내려서 약탈해 가려고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온 동네 개들이 막 짖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숨어요. 기억납니다. 막 남자들이 새빨게 질려가지고 숨는 거, 내가 몇 살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빨치 사람들 이 백운산에서 내려오던 그 시절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마당으로 이제 우리 집 그 개들은 한번 들어오면 뭐 소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는데 여러 집 들리지 않아요. 한두 집 들려 가지고 바로 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면 마을을 지키던 경찰관들도 밤이 되면 다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빈 마을이 되거든요. 그러면 걔들 그때 내려와서 이제. 근데 기억나는 건 항상 기억나요. 그게. 희한하게 그게 우리 집 마당으로 그 빨치산들이 쫙 들어오는데 여자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근데 여자 하나가 뭐 인민군 모자인가 뭐 하여간 국방세 모자를 벗는데 벗고는 머리를 이렇게 쫙 돌리던데 달빛 아래 그 긴 머리가 쫙 돌아가는 모습이 그게 항상 하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는데 달빛 아래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쫙 돌리던데 너무 멋있다고 해야 되나? 야, 이거 뭐 그런 기억, 그게 이제 그 6.25 전쟁에 6.25 전쟁 후에 이제 빨치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제가 기억하는 거가 고향의 기억이 그거고요. 여수에 온 거는 거기서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심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심리를 걸어서 뭐 왕복 20리죠. 학교가 20리나 돼. 그런 학교 다녔고, 아버지가 이제 여수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 못 모르고 따라왔죠. 근데 목재상 하시더라고요. 2학년 때 여수 소국학교로 편입해가지고 들어와서 여수 소국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 우리 아버지를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좀 옛날 어른들은 좀 가부장적이고 좀 자식들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잖아요. 제 아버지가 나를 뭐 체격이 컸어요. 내가 그때도 반에서 뒤에서 1, 2번 할 정도로 키가 컸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래서 그랬는지 일을 많이 시켰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벌써 배달, 그 목재를 이제 수레에 싣고 배달하는 거, 뭐 이런 거 시켰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김종래 선생님하고 박기장 선생님 만화책을 보고 바로 난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림, 시, 문학 이런 쪽에 굉장히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옛날은 월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학년을 뛰어 올라가는 거. 너는 2학년에서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더 높은 학년을 올려.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영리하셨고, 그런 어머니가 그 그림 재주 이런 게 음악, 뭐 미술, 책도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어받았나 봐요. 그게 둘이만 사니까는 도시락 쌀 틈도 없었고, 쌀 것도 없었고, 귀찮고, 그래서 뭐, 걔는 이제 기저귀는 어리니까 놔두고 나 혼자 학교 가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점심을 도시락을 안 싸가고, 난 도시락 싸가 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짜로 영화에 나오는 그 수돗물, 점심시간이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아니, 나 그냥 할게요. 나중에 빼는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참. 그러니까, 불우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유튜브에 지금,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자세히 써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남길 게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뭐, 도시병이라든지, 신경정신과, 그리고 재판, 민사소송 받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시락 한 번도 안 싸가본 사람. 실제로 수도가에서 점심 시간 되면은 도시락 부부들 다 이럴 때 슬그머니 뒷문으로 나가서 이게 수도가에 있으면은 몇몇이 이렇게 보여요. 나 같은 애들이. 몇몇이 보이다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도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영탁 캐릭터를 만들 때, 일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내 만화는 불행한 사람들한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갖게 해주고, 불행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자, 웃게 해주자.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저 허영만이는, 제 친구,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으로 전학 온 애가 있었는데, 걔가 또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우리 집 바로 가까운 데 얼마 거리 되지 않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학교 갔다 왔다 오면서 친구가 됐는데,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자기도 그림 좋아하고, 걔는 근데 만화가는 되지는 않았어요. 음악 쪽으로 갔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만 이게 허영만이었어요. 우린 서정에 살았고 허영만이는 동정에 살았는데 거기서 동정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여수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 중에다 중고등학교가 거기를 나왔죠. 허영만이. 그리고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웃었어요. 야, 너 이래가지고 만화가 되겠냐 하는 식으로 웃었는데,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림 배우는 게 체계적으로 배우더라고요. 순식간에 우리 보고 충고하고 그러는 정도가 됐었죠. 그때 민넨이라는 그 순정 만화 그리는 분이 여수 분인데, 여수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원고를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출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되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우리가 자주 찾아가고, 형만이가 특히 그분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저 가기 쑥스러우니까는 항상 나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찾아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걔는 공부파고 우리는 좀 노는 파니까 가끔 만나면 야 너희들 언제 그림 그리고 언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언제 그림 그리냐 그런 충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대하고 또 형만이한테 연락해가지고 6개월 동안 연습한 다음에 그거 보따리에 싸서 형만이한테 올라와서 형만이 방에서 자고 다음날 출판사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를 찾았는데 출판사에 나와 있던 최경이라는 동물 만화 그리는 분이
자기가 사람 필요하다고, 내 그림을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네가 그려라. 스토리 써줄 테니까 네가 다 그려라. 그러면서 자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배경도 안 해봤고 지우개질 뭐 이런 단계 다 거치지 않고 터치라고 펜으로 하는 거 터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치지 않고 데쌍만 따라오면 데쌍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데쌍 터치 배경 뭐 스토리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일거리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웠죠. 그냥 어디 최경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밑에서 지금은 없어진 오셀이라는 저 공항 뒤에 경기도 오셀이 오정동 뭐 원정동 옆에 있던 판자촌 무허가 판자촌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방한간 그때 2,500원인가 하는 방한간 얻어가지고 9억이는 방한간 얻어가지고 살면서 처음에 그분인지 나를 데리고 그걸로 가서 일 주실 때 굉장히 고마웠죠. 내가 이제 서울에 발을 디디게 해주고 만화를 그렇게 해주신 분이니까 굉장히 고맙고 고마우신 분이었는데 참 그분도 참 무심하고 무정한 분이셨어요. 내가 그린 원고를 가지고 가서 출판사에 가서 원고를 타오시면은 옛날에 만화가들이 다 그랬대요. 거의 뭐 그런 전설적인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뭐 저쪽에 동대문 석관동 쪽에 사시는 분인데 만화가인데 웃기던 이야기였어요. 이제 광화문 쪽에 있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타가지고 가면은 원고가 완성돼가지고 가져와서 원고를 타가지고 가면은 이제 문화생들이 이제 기다릴 거 아닙니까?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는 뭐 써야 되고 하니까 다들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면서 술집에 차근차근 들린대요. 그리고 한 4박 5일쯤 돼야 집에 도착한대요. 근데 4박 5일쯤 집에 도착하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우리 최경 선생님도 그랬어요. 좀 늦게 들어오셔요. 그리고 술을 어디서 건하게 하고 들어와서는 동네 사람들하고 판부터 깔고 이건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눈이 솔부스러운 겨울인데 알았어로 좀 들어와서 기다리라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마당에 서가지고 보들보들 떨다가 또 뭐 한 10분 지나서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서 보들 이러는지 하트 소리가 쫙쫙 나고 못 견디게 돈 타올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고 끝나가지고 원고를 타야 나도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데 그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하다가 박진준 선생님은 직접 그림도 그리시고 대학교 나왔어요. 동국대 나왔고. 그래서 박기정이라고 아주 유명한 도전자 그린 분의 친동생입니다. 두 분이 다 많아가지고 박기정 선생님은 잘 못 봤지만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그 캐리커처를 정말 잘 그렸고 도전자라는 만화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만화를 했는데 그런 분의 동생이었었는데 두통이라는 애가 주인공이었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스토리를 써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상만 해줬죠. 근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A4 용지 정도 되는 데다가 한 장 정도 이렇게 줄거리를 적어주시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보면은 뭐 시작만 해놓고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는 뭐 스토리비는 따로 안 줬고 대상비만 줬는데 그 스토리를 써야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영화나 소설을 책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아니 명작 세계 명작은 다 봐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명작은 될 수 있으면 다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뭐 옛날 뭐 프란다스의 개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 어린이들 이야기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뭐 홈소연 뭐 15소년 표류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소공녀 이런 거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애들이 소공녀 타령 좀 그만하시라고. 내가 애들 보고 야, 니는 소공녀부터 읽어야 돼. 그거 애들 질색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글재주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무난하게, 그 선생님이 스타일을 이제 많이 배워서 스타일 이야기를 써가니까, 나중에 네가 스토리 써가지고 네가 다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소설책을 주더라고요. 미국에서 막 나온 소설책. 미국 소설이 이게 번역되는 걸 빨리 사가지고 빨리 베껴가지고 이걸 한국화 시켜라. 한국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좀 소년화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덕분에 또 책을 또 많이 보게 됐죠. 일주일에 한 권씩 그걸 보고 스토리 쓰고 이제 이렇게 각색을 해서 대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 마누라는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끝내가지고 이제 스토리 대상을 일주일에 한 권씩 끝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페이지 수가 60 몇 페이지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120페이지 뭐 이런데 그때 지금의 반권 분량 정도였으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끝낼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그 2,500원짜리 기숙사 집에서 살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애도 낳고, 큰애, 연년생으로 2년 차로 큰애 작은애 딸들 둘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가 자기도 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할 게 뭐 있냐, 우리 돈도 없는데 자본도 없고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집에 만화책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걸로 대본수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야, 책이 까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영창동 저 언덕길에 아주 싼 가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대본수를 내가 직접 짰죠. 혼자 사다가 이렇게 칸을 해가지고 내 방에 있던 책 다 소설이고 뭐고 다 꽂아놓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본서는 그 배달이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꽂아두고 하다 보니까 책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또 보따리 장수 동대문에서 옷을 사가지고 새벽에 가서 옷을 봄에 때가 와가지고 보따리로 짊어지고 나가서 그걸 이제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팔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대본서를 보면서 그 대상을 했어야 됐어요. 대본서 보고 방하고 이렇게 조그만 문 한 짝 있는데 거기 겉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애들이 아저씨 뭐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이놈 새끼들이 막 책도 많이 훔쳐가 버리고, 그게 여기 있으니까 누가 훔쳐가기 좋죠. 어떤 놈은 가방 하나에서 이 만화책이 나오고 그러게 됐어요. 대본수를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만두고 나도 작가가 돼야 되겠다. 동생 보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년한국일보라는 데서 만화가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만화가, 신인 만화가, 그 등용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신인 만화 작가를, 뭐라고 그러지? 공모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출품을 했는데, 그때 박희준 선생님이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나는 그것만 묻고 좀 대충 그렸더니 떨어졌어요. 박희준 선생님한테 저 원망죄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야, 내가 보기도 전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자기한테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실력이 안 되나? 왜 그러지? 그림은 못 그리는 건가? 왜 그러지? 그런데 뭐 떡만이는 나보다 몇 년 전에 거기서 1등 먹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안 조금 이제 마누라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래가지고 또 출판사로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임무전에 안 가고 출판사로 가져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아빠라는 순정만화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닷없이 했어요. 그래서 또 무슨 순정만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가져갔는데 한 바꿔 맞췄어. 우리 순정만화 안 한다. 뭐 순정만화가 왜 이렇게 그림이 거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동대문에는 그때 보따리 장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진짜 그 이야기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 원고를 다 끝내고 나갈 때 우리 딸들이 아빠 통닭 사와 그랬거든요. 진짜 그때 진짜 눈물 났어요. 근데 출판사마다 그때 한 열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때 가슴 아프게 들은 이야기가 31살에 무슨 데뷔를 한다는 거야? 31살이면 그때 은퇴할 나이였다고요. 아니 31살이라고? 그래가지고 통닭을 결국 못 사갔죠. 진짜 서러웠어. 그래서 이제 다음 알아보니까 동대문 보따리 장수한테 가면 팔 수 있다고 그래서 동대문 보따리 장수한테 가서 간신히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25만 원 받고.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연구료가 지고 됐었어요. 책도 굉장히 두꺼웠고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책을 펴놓는데 지금도 그 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 어디 감춰져 있는 거.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딸한테 식자 붙이는 작업을 시켰어요. 이제 식자를 그때는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해주면 칼로 잘라가지고 말카트에 붙여야 돼요. 낚시하고 한 개씩. 근데 얘가 귀찮으니까 이쪽 칸에 붙여야 되는데 칸이 좀 모자라면은 다음 칸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버지가 이야기해야 되는 말을 갖다가 딸이 이야기하는 칸에다가 붙여버리지를 않나 막 이런 게 수성이고 또 원고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팔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증정본이라고 해서 가져왔었는데 보니까는 그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첫 인쇄된 작품이 그 제목이 아빠 우리 아빠. 근데 그게 이제 그 오헬리 작품을 각색한 거였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각색을 잘했는데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식자 붙여 나가서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여 나가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갈 때마다 그렇게
이것도 지적받은 팁이에요. 뭐, 먹칠을 일부러 뿌옇게 했다나. 어쨌든. 아, 나 참 기가 막혀. 지우개질을 하다 보니까 먹칠된 데가 뿌옇게 좀 날아간 걸 가지고 그림도 모르는 인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먹칠을 뿌옇게 했다고 일부러 그런 거냐고, 이런 게 효과 안 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아, 이놈 저놈이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올라갈 때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한 3년 가까이 이제 그 히트를 못 치고 맨날 가면은 고영석 씨, 사장님 그래요. 고영석 씨, 당신 때문에 이번에 또 5만원 손해봤어? 좀 잘 글 수 없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밥 먹으러 가면서 박인권이가 그때는 좀 덜 팔리는 작가고, 일본 만화를 좀 많이 흉내내던 작가였는데, 나보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나보고 일본 만화 뺏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 만화가 일본 만화만큼 재밌다는 이야기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류복수하고 또 바람개비. 김철호 씨는 나만 보면 바람개비 이야기예요. 바람개비라는 그것도 복식 만화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누구냐, 어떤 만화가는 맨날 나보고 만나면 삼류복수 보고 울었다느니 그런 이야기하고, 어떤 형사는 또 폭풍열차 보고 울었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슬픈 환경에 있다 보니까 결론이 자꾸 슬프게 끝나버리는 것 같았어요. 슬픈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울었다는 이야기들을 저로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신경과민이 터져가지고, 신경과민이 와가지고 그때 7월 25일 날인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발병한 날은 7월 25일이었는데 하늘에 목구름이 가득 띄었는데,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세상을 덮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석이가 있었는데, 기석이한테 나 지금 숨을 못 쉬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신경과를 처음에는 갔죠. 신경정신과로 가라고 그래서 또 신경정신과 찾아서 한강성심병원으로 갔어요. 견대 봤어요. 근데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었나? 5일 밤을 꼭 옆집에 시계소리 지나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안개가 찼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동대문 시장에 이제 봄에 떼러 가자고 그러는데, 야, 무슨 안개가 이렇게 가득 띄었어. 그러니까, 무슨 안개, 햇빛이 쨍쨍한구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의사가 자꾸 약 괜찮다 하는데도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약을 막 건너뛰어서 먹고, 불편해지면 부들부들 떨리면 그때 먹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에 집중이 전혀 안 돼요. 스토리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흐트러져가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그냥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고, 아니면 시외버스 타고 안양 쫙 쉬고 산골짜기 끝에 버스
창고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산 위로 그냥 올라갔다가 그리고 그 밀려오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빨래집게 있잖아요. 빨래집게나 이게 저 종이집게, 문구 찝는 거, 이걸로 손가락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 신체 고통이 오면은 정신의 고통이 사라질 줄 알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더 악화됐죠. 이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자꾸 상기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거기 바닷가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약가에 싸워서 도저히 생활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냥 죽는 순간까지 그때 30살 초반이었는데 9살까지는 살지 않겠는가. 내가 이래도 그 약이 신경과 약이 신경정신과 약이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한 10년은 살게 해주지 않겠는가. 10년만 살면은 우리 딸들이 조금 그래도 10살이 넘어가고 그럴 테니까 그때까지만 40살까지만 살자. 진짜 목표가 40살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내려놔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것 다음에 그린 게 불청객 시리즈가 시작이 된 건데 처음에 제목은 내가 지어가기는 먼 데서 왔수다라고 지어갔어요. 왜 제목이 먼 데서 왔수다라고? 강화도에서 서울로 오는 우영탄이가 강화도에 살다가 서울로 오는데 뭐 내용이 그게 지금 첫 부분부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서울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울로 오는데 그 은하네 집으로 오는데 그거 보고 웃었대요. 이제 그 은하가 마중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 놈 중에서 이 깃발에 양말을 끼워가지고 오는 놈이 있을 거니까 그 놈을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은하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어떤 놈이 깃대에다가 양말을 꽂아가지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팔은 붕대로 깃발을 이렇게 감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을 땐 또 발로 숟가락으로 밥 먹고 그게 우리 화실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거 그릴 때 같이 이제 도와주던 사람 아들이 그렇게 아주 팔이 부러진대요. 그래가지고 걸핏도 이렇게 양팔을 기부스러 오고 그런다고 또 부러졌어요. 뭐 그래서 야 그거 재밌겠다. 손을 못 쓰면은 발을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발을 잘 쓰는 놈을 그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렸거든요. 그래서 먼 데서 왔수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장 실장이라는 이제 편집부의 장 실장이라는 분이 제목이 좀 구리지 않아? 먼 데서 왔수다야? 그러지 말고 불청객으로 하자. 불청객. 이제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그 집으로. 그렇지만 그 와야 될 뭐 어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반갑지 않지만은 걔는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청객으로 하자. 근데 그때 불청객이라는 제목으로 히트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냥 제목이 불청객이에요. 그리고 불청객 뭐 무슨 액션 뭐 스파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 뭐 신분을 쓰기 슈퍼맨 비슷하게도 하고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청객이라는 게 이제 뭐 고유명사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냥 불청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요절복통 불청객으로 하자고요. 요절복통은 또 뭐야? 참. 그래서 그리고 요절복통 불청객을 6권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신인 작가가 감히 6권을 그리면 6편까지 그리면 어떻게 하냐. 3편씩 다른 제목으로 내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손해보는 거는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협찬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목은 그거 장실장이 하자는 대로 불청객으로 하고, 손해 나는 거는 내가 다 물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6권을 한 타이틀로 내기로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또 그 당시 그때 또 이제 말초의 혈관 폐색증이라는 병이 바로 찾아왔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욕은 얻어먹지만 그래도 밥벌이는 됐었거든요. 돈 저축은 할 수 없을 정도라도 밥벌이는 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수월하게 일을 하고 조금 그러려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한 분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명 정도씩 있었어요. 이게 이제 35살 정도 때부터 2~3명 있다가 이제 여덟복도 불청객 나가고 나서 부터는 대여선명으로 불어났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이제 조금 넓은 데로 갔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발가락에서 무슨 찌르면은 그냥 뭐가 그냥 불이 딱 있는 것 같이 온몸을 그냥 쫙 퍼지면서 고통이 오는데 소리 들어오세요 그냥. 그러면서 발가락을 잡고 막 자꾸 이렇게 그리고 다들 왜요? 너 발가락이 발가락. 근데 정신이가 가라앉아요. 왜 이러지? 뭐야 이거? 하루에 2~3번씩 그러다가 점점 그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뭔 병인가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말초혈관 폐색증이고 피가 안 통해서 그러고 23번 절단한 사람도 있고 절단만이 방법이고 약도 없고. 예, 일단 그때 내 마음이 이제 신경과민으로 항상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사람들을 채플린 같은 영화를 많이 봤어요. 채플린 영화를 많이 보고, 그리고 무서운 영화는 못 보고, 모든 TV 프로그램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좀 웃기는 거, 코미디 프로그램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했거든요. 내가 마음이 편해서 우리 주인공도 사람들한테 편함을 주는 표정으로 얼굴로 만들자. 그래서 얘만 보면은 같이 졸리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이제 졸린으로 만들었더만 정말 얘만 보면 졸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표정을 가진 주인공이 또 마음까지도 편안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욕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만든 성격은 그렇게 잡은 거. 좀 모호합니다. 언제부터 저도 잘 모르겠고,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는 인원수가 점점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토리 작가도 혼자서는 스토리를 다 못 대주니까 스토리 작가도 써야 되고, 스토리 작가 접쓴다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고도 이제 씨름을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해표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이래가지고 작가들한테 돈을 좀 많이 받아내려고 많이 노력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 스토리 작가도 구하고, 뭐, 데스상, 터치, 배경, 뭐, 기철이,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구하다 보니까는, 10명 정도 됐다가 그냥 갑자기 20명 됐다가 30명 되는 거 그냥 그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출판사에서는 더 뽑아라, 더 뽑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책만 부천객만 붙었다 그러면 나가니까 더 뽑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돼도 저는 돈 들어오면은 다 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기로 했으니까. 확인도 할 시간도 없을 하는 정도로.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스토리만, 그때는 그림을 안 그리고 스토리만 썼었죠. 뭐 스토리 잘 쓴다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썼는데, 뭐 그 와중에 또 잡지사에서, 소년 만화 잡지사에서도 하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스포츠 조선에서도 하자고 해가지고 연재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때는 8타이틀을 한꺼번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나 대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른 써주고, 또 저쪽에서 대상 다 했어요 그러면 또 써주고, 이번에 신문사에 갈 원고 만들어야 되면 또 쓰고, 뭐 잡지사에 갈 원고 만들어야 되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를 한꺼번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언젠가 했더만은 젊은 출판사 사장이, 지금은 죽은 사람인데, 젊은 출판사 사장이 나는 그런 작가들이 제일 싫더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정신없이 살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 돈 벌려고 끝났는데. 우리는 이 잡지사가 만들어지면서 창간하게 되면서 소년책, 소년 챔프의 창간은 창간하면서 들어갔죠. 네. 출판사 사장이 직접 이동리까지 와서 저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창간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작품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작품을 당신이 좀 그려달라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렇지만 또 부탁을 한번, 저는 이 잡지하고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잡지 연재하는 건 참 부담스럽고, 이것저것 하다가 또 잡지 스토리 쓰려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정리하는 거 다시 꺼내보고 이러는 게 정말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지만 하도 부탁하길래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오고 출판사하고 이제 작가하고 셋이 동시에 했었죠. 그러니까 자본은 KBS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제작비가.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연재를 하고 나는 만들고 동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연재하면서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20화 정도로 해서 끝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압박 같은 건 들어오지 않았고, 좀 나와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나와서 좀 이렇게 조금 보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진짜 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주인공이라도 좀 내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고 말해줬으면은 됐을 텐데 주인공이 너무 안 이뻐요. 네가 22명 중에 21등이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가 해약을 하자 그러고, 저는 이제 출판사 사장을 구하러 제가 돌아다니겠습니다. 내 책을 찍어줄 출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쫓아다녀 봤지만은 안 찍겠다.
못 찍겠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권당 100만 원씩은 남겨준다면 내가 찍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출판사를 못 찾았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한때 인기 작가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몰락을 해버렸죠. 그 다작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작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냥 대몰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인기가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동시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바라는 게 날마다 한 10장씩이라도 좀 써라. 날마다 10장씩 써놓고 좀 놀아라. 근데 안 해요. 그냥 막 맨날 며칠이고 그냥 계속 놀다가 급하면 한 이틀 만에 뚝딱 써오거든요. 그러니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고, 그러고는 자기들은 또 변명을, 이번에는 뭐가 어째서 이렇게밖에 못 썼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막 그 날림 공사가 많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 온 거 안 받겠다, 스토리 안 받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이제 불충격 픽스라는 거죠. 뭐 상당히 며칠 동안 애써서 만들었어요. 쭉 이제 생각해왔던 걸 정리해가지고 스토리 작가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림 그리는 애들도 보고 싶어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만 지금 스토리 작가들 주면은 여기저기 뭐 다 소문 나버린다, 이건 아주 비급이다, 우리만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상당히 그때는 잘 써진 걸로 이렇게 사실 내에서 평가를 했었죠. 가족적이었죠. 상당히 가족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까지 갔다니까요. 같이 일본 여행 갔는데 혹하는 놈들은 또 일본 가서 호텔에서 혹한다고 남아가지고 나들이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 참 그런 적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제주도로 가가지고 우리 화실에 또 술꾼이 하나 있었는데, 제주도 깡패들이 이제 펜션을 운영을 하는데, 뭐 거기 우리가 방을 잡았는데, 우리 화실에 술꾼 한 놈이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그 폭력배들, 그 펜션 운영하는 그 해수욕장 그 철만 되면 나타나는 애들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얘가 삐짝 말라가지고 실비실하게 생겼으니까 덩치 큰 이런 애들이 저 새끼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러면서, 아이고 또 참 에피소드가 그거 놀러 갔을 때 많네요. 저기 어디 청평댐 위에 무슨 거기 유원지 있는데 거기 가서는 한 친구가 물에 떠내려가서 급물살에 떠내려서 죽을 뻔한 걸 또 잘 구해낸 것도 있고, 텐트 치고 자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텐트 밖으로 얼굴을 내놓고 앉히고 노신데 이렇게 내놓고 비를, 그렇게 쏟아지는 비를 얼굴로 맞으면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 그런 적도 있고. 아이고 참 맞습니다. 뭐 남이섬 같은 데도 자주 갔고. 정말로 회장님은 많이 다니셨어요. 어디에 참석하고 어디에 다녔고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이사회 때마다 매일 보고를 했었어요. 고마비도 안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일본 그 보불 경제 시대 때 일본이 아주 잘 나갔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 만화가 있고 토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중일 3개국 만화가 세미나를 한번 일본에서 열자, 개최하자. 그래서 그 세미나에 한국 만화가 협회 임원들하고
중국 만화가 협회 임원들, 작가들 하고 일본에 갔었죠. 그게 일본에 가니까 일본 만화가들이 그 일본에서는 그 주최한 사람이 데스카 오사무, 아톰 그린 데스카 오사무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데스카 오사무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주최를 해서 그랬는지 모든 만화가들이 다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연사로, 한국 대표 연사로 제가 이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권혁섭 회장이 대표 연사로, 한국 대표 연사로. 그래서 뭐 가기 전에 계속 이제 그 연설문을 작성을 했었죠. 오늘 이야기했던 거.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노트랑 여러 가지 이제 작성한 거랑 다 가방에 담아가지고 옷도 준비를 해갔죠. 좋은 뭐 양복도 따로 준비하고 근데 그때 계절이 가을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냥 잠바 하나 입고 이제 비행기 타고 그 자리에 갈 때 연단에 올라갈 때 입을 옷을 따로 가방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가방은 호텔로 가고 아니 분명히 호텔에 들렸다가 거기 세미나 하는 데로 간다고 그랬는데 가방이 노트랑 적어놓은 연설문이랑 옷이 호텔로 가버리고 바로 그 세미나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일본 측 그 관계자가 아니 왜 옷을 이런 걸 입고 왔느냐고 그래요. 그 연설문에다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딱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박기준 선생님도 같이 갔었거든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딱 이 말할 때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독재 정권에서 기런 분들이 심의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줄줄이 했었어요. 나는 일본 만화가들이 자유로운 성인 만화도 막 그리고 막 그런 일본은 만화 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억울하다. 얘네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모가 같이 자도 칸을 나눠야 됐다. 그 이야기를 내가 거기서 연단에서 했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게 심이라는 게 서글펐냐 그러면은 옛날엔 사전심이었어요. 사후심이, 지금은 사후심이조차도 없지만은 사전심이라 가지고 원고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라는 기관에 들어가요. 아마 그게 문공부 산하였을 거예요. 들어가면은 잡지, 주간경향, 주간신문 이런 거 다 거기서 검열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들어가면은 만화심의분도 따로 있었겠죠. 네, 한국도서잡지위원회에 만화심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여자들이 했었어요. 처음에 기업령 때는 군인들이 했다고. 네, 계엄 때도 군인들이요. 일반 보통 여자분들이 빨간 우리 채점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를 돌돌 내가 가봤거든요. 그거 말고 돌돌돌돌 풀어가지고 종이를 풀어갖고 채점할 때 쓰는 거 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쌤이 시험 치는 색연필인데. 그걸로 나는 가봤어요. 하도 억울해서 가서 따지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서 막 따지고 그랬는데 그걸로 칙칙 그어요. 뼈 빠지게 그려놓은 말들이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드 환경에 원본을 그대로 원본에다 그냥 그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수정도가 불가한. 못 보는 거죠. 이게 폐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무섭지만 뭐가 제일 무서웠었냐고 그러냐면 심의가 거기서 사전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원고료가 안 나와요. 출판사에서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상품 찍을 수가 없었으니까 네. 인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의 통과돼야지. 심의필 딱지가 붙었어요.
책 맨 뒤에 심의필이라고 딱 찍혀 네, 나와요. 맞- 도서잡지위원회 그래 보통. 그게 찍혀야지 원고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고 출판사에 원고를 갖다 줘도 돈을 못 받았어요. 그게 거기서 허락이 나야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에 퍽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요구대로 했어야 되죠. 정치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개인의 작가의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지만 작가의 뭐 생각 같은 건 감히 표현도 못하죠. 표현하는 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보다 사실 재미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핑계도 되지만은 이제 만화 걔가 이제 저물어 갈 때, 그때쯤 되니까는 이제 진짜 뭔가 실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화는 인기가 없어져 버렸죠.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내도 안 사주니까 대본서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참 아쉬웠고, 그 이제 마지막 저물어 가던 무렵에 쓴 작품들이 저는 애착하는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뭐 클리멘타인이라든지 뭐 삼천교육대의 이야기, 그다음에 해피 버스데이는 이거는 범죄 스릴러물이고, 디아블로도 범죄 스릴러, 암살자들이라는 거나 그 타임 이런 거 범죄 스릴러, 휴먼이라는 거는 SF 작품이었는데 난 참 상당히 재밌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무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난 이거 누가 분명히 영화 만들자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제안해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휴먼 같은 거는 마무리만 조금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때 마무리만 그렇게 잡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휴먼 같은 게 나는 진짜 좀 SF 치고는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고. 네, 아까 말했던 뭐 삼위일체 이야기가 있고, 부지런해야 되고, 뭐 힘도 있어야 되고, 손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착하지 않은 사람은 스토리를 보면은 이 작가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은 별로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본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품에 영향을 준다는 독자들은 알더라고요. 뭐 어떤 소설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소설가의 어떤 그 품성을 알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책에 글 속에 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씨를 가져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때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마음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행복하게 해주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교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영탁이는 나쁜 놈이고 주인공은 나쁜 놈이고 내용도 막 살벌하고 그래는 보고 나서는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뭐 어떤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패배자구나. 패배자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만화를 그리면 금상첨화겠죠. 네. 저를 녹취할 수 있는
작가로 선택해 주신 만화진흥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제가 좀 성격이 어떤 사람은 뭐 지나치게 솔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면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